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시대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조선시대 상인이었다면, 만약 1970년대에 서울에서 땅을 샀다면, 이렇게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시대만 바뀌면 누구나 자동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시대마다 부자가 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각 시대별 억만장자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각 시기별로 어떻게 하면 그 시대의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부라는 개념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살아남고 유아기를 버텨내고 각종 질병과 맹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복권에 당첨된 것과 다름없었어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18세까지 살아남은 구석기인은 마치 수십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 시대에도 나름의 계급 구조가 있었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한 사람들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구석기 시대에도 나름의 부유층이 존재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을 확보한 사람들이죠. 물고기가 풍부한 강가나 과실나무가 많은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급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같았어요. 상상해보세요. 집 앞마당에서 매일 신선한 과일을 따먹고 뒷마당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현재로 치면 1층에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선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것과 비슷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찾는 능력 자체가 그 시대에 핵심 경쟁력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역세권, 학군, 개발 계획 등을 따지는 것처럼 구석기인들은 수원지 접근성, 먹거리 풍부함, 천적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죠. 그런 판단력과 실행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공한 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내에서의 지위였어요. 뛰어난 사냥꾼이나 치료사, 도구 제작자가 되면 부족 전체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배분받고 더 안전한 잠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가장 먼저 집단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식물의 특성을 외우고 어떤 것이 약이 되고 어떤 것이 독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을 테죠. 그렇게 되면 부족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유 개념이 생겨났고 처음으로 재산 축적이 가능해졌죠. 더 이상 떠돌아다니며 그날그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면서 물건들을 모으고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마치 현재 우리가 은행 계좌를 처음 개설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청동기 시대의 핵심 산업은 당연히 청동 제작이었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만든 청동은 당시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청동으로 만든 도구와 무기는 기존 석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내구성도 뛰어났습니다. 현재의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술처럼 청동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기술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청동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가장 먼저 광산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구리 광맥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그 시대의 금광을 찾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물론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믿을 만한 동료들을 모아 팀을 구성해야 했을 거예요. 함께 구리를 캐서 청동을 만들어 팔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설득했을 테죠. 일종의 초기 형태의 벤처 창업과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원자재만 캐는 것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건 가공 기술이었으니까요. 최고 품질의 청동검을 만드는 기술자가 된다면 그 명성은 금세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특히 부족장이나 전사들 같은 권력층의 주목을 받게 되면 대량 주문도 받을 수 있었겠죠. 지금의 명품 브랜드처럼 땡땡땡표 청동검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품질 보증서나 AS 서비스 같은 개념도 도입했을 것 같아요. 검이 부러지면 새로운 검으로 무료 교체해드립니다 라는 약속을 한다면 다른 대장장이들과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했을 테죠. 청동기 시대의 또 다른 부의 축적 방법은 권력층과의 네트워킹이었습니다. 부족장 주변에서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는 것이죠. 현재의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 보좌관 같은 역할이었어요. 권력 자체는 갖지 못하더라도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족 간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세금 징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통해서는 단순히 급여를 받는 것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각종 정보에 먼저 접근할 수 있었고 때로는 뇌물이나 수수료 같은 부가 수입도 발생했을 테니까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철은 청동보다 구하기 쉬웠고 가공도 상대적으로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것보다는 유통과 판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았을 겁니다. 철기 시대의 성공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철 원료 공급업체가 되었을 것 같아요. 대장간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 말입니다.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테죠. 현재의 원자재 도매업체나 부품 공급업체와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또 다른 전략은 철제품의 표준화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장장이마다 제각각 다른 규격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통일된 규격으로 만들어서 호환성을 높였다면 큰 혁신이었을 거예요. 우리 회사 철촉은 모든 화살대에 맞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의 특성상 태생이 부의 축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평민 출신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장거리 무역상이 되거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장인이 되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특히 향신료나 비단 같은 고가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귀족 못지않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정말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해적이나 도적이 되는 것이었죠. 물론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성공하면 한 번에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유한 상인들의 무역로를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습격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만약 제가 중세시대의 도적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지역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평판을 쌓았을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유한 상인들과 가까워져서 그들의 사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동방에서 귀한 향신료를 대량으로 들여온다던데 언제쯤 도착하나요?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가장해서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은 저를 의심하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밤에 북쪽길로 들어올 예정이야.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바로 그 정보가 금덩어리나 다름없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였지만 당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정보를 얻은 후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상인 일행이 지나갈 길목을 미리 정찰하고 가장 한적한 구간을 선택해서 매복했을 테죠. 그런데 단순히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길에서 아픈 사람을 연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는 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애원하면서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으면 아무리 의심 많은 상인이라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마차에서 내려서 도움을 주려는 순간 숨어있던 동료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가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결국 더 큰 불행을 가져올 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그 지역에서는 계속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생긴 가난뱅이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의심받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충분한 돈을 모은 후에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신분을 세탁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상인이었는데 도적들에게 습격당해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피난 왔습니다. 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더 바람직한 중세시대 부의 축적 방법은 정직한 상거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품을 다른 지역에 파는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테죠. 한 지역에서는 흔한 물건이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귀한 것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정보를 파악해서 적절한 교역로를 개척한다면 합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탐험과 신대륙 발견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나 바스코 다 가마 같은 탐험가들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면서 엄청난 부를 가져왔죠. 하지만 탐험가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대의 탐험가가 되고자 했다면 먼저 왕실의 후원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뛰어난 항해 기술도 탐험 경험도 없었을 테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과장된 이력서를 제출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세계 최고의 항해사들이 있고 비밀스러운 항로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거죠. 왕으로부터 배와 자금을 지원받은 후에는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을 구해야 했을 겁니다. 왕실에서 일하는 유능한 항해사들을 찾아가서 왕께서 당신을
제 탐험대에 합류시키라고 명령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최근 왕이 당신에게 불만을 품고 계신 것 같으니 이번 탐험을 성공시켜서 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좋겠다고 협박 반 회유 반으로 설득했을 겁니다. 이렇게 팀을 구성한 후에는 정말로 미지의 땅을 찾아 항해를 떠났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보물섬이나 새로운 무역로를 발견한다면 대박이었겠죠. 설령 그런 것을 찾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땅의 지도를 그리고 그곳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기록해서 가져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탐험 사업의 진짜 핵심은 마케팅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발견을 했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탐험에서 돌아온 후에는 왕실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성대한 발표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신기한 동물들의 박제품이나 이국적인 보석들을 전시하면서 새로운 땅의 가능성을 어필했을 테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과 기계가 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장 소유주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하지만 공장을 설립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거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었죠. 특히 특허 제도가 확립되면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명품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제가 산업혁명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발명가가 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각종 도구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더 효율적인 재봉틀이나 새로운 농기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량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발명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을 테니 우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을 겁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드는 투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모든 것을 걸고 사업화에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혼자서는 힘들었을 테니 투자자를 찾아서 자금을 조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 서비스가 경제의 핵심이 되면서 금융 전문가들이 새로운 부유층으로 떠올랐죠.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디오와 영화의 등장으로 개인의 재능이 전국적으로 심지어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경제공황 때는 헐값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경제가 회복된 후 큰 이익을 얻었죠. 만약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정보의 가치에 주목했을 것 같아요. 신문이나 라디오가 주요 정보 매체였던 그 시절에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가진 사람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었죠. 기업의 실적 발표나 정부 정책 변화 같은 소식을 남보다 먼저 알면 그만큼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중요한 소식을 알아낸 후 그에 맞춰 투자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했을 테죠. 신문사 기자들, 정부 공무원들, 기업 임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부의 축적 방법은 아마 브랜딩이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나 포드 같은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소비자들의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광고와 마케팅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시대였죠. 이제 현재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죠.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앱 개발자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새로운 부의 창출 통로가 되었어요. 현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도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만든 수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화할 수 있죠.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기회의 평등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브랜드 스토리텔링, 고객과의 소통, 지속적인 혁신 등이 모두 필요하죠.
또한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인기였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구식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현재 시대의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아마 콘텐츠 창작일 것 같아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많은 팔로워를 확보한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수익만으로도 상당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죠. 하지만 콘텐츠 창작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시대의 콘텐츠 창작자가 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먼저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수많은 창작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려면 강렬한 개성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팬층을 확보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콘텐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광고 수익, 후원, 굿즈 판매, 유료 강의, 브랜드 협업 등 여러 방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플랫폼 정책 변화나 알고리즘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재 시대의 부의 축적 방법은 기술 창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무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술 창업은 매우 높은 전문성과 위험 부담을 요구합니다. 실패할 확률도 높고 성공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을 선호하죠.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같은 전통적인 자산 투자 방식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방법들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대를 관통해서 살펴본 결과 부의 축적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의 변화를 빨리 읽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산된 도박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회적 능력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타이밍일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고 있어도 시대적 상황이 맞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반대로 평범한 능력이라도 시대의 흐름을 잘 타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요.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붐이 일었을 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각 시대의 부자들은 모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생존 능력이, 청동기 시대에는 금속 기술이, 중세에는 무역 능력이, 현재에는 정보 활용 능력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성공의 기준도 함께 변했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능력,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비즈니스 모델, 국경을 넘어서 소통하는 문화적 감각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이 현실이 된 지금, 친환경 기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새로운 부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버 산업과 헬스케어 분야 역시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들겠죠.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한 가지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결국 부를 축적합니다. 조선 후기 상인도 50년 전 강남의 투자자도 모두 이 원리를 따라 움직였죠. 그래서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예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오래가는 부를 손에 넣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래의 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